기본적으로는 전략의 실패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특허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그 절차가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부터 합니다. 뭐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경고장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민사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개시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침해 금지 청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것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묶으면 안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거 묶어서 제기를 하게 되면은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 각각의 심리가 있거든요. 침해금지 청구에서는 침해인지 여부를 심리해요. 이게 다예요.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침해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 플러스 손해액에 대한 산정에 관한 심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을 묶어서 제기하게 되면은 침해인 것으로 결론이 나와도 판결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아직 이걸 심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실 거면 침해금지 청구를 먼저 제기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승소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걸 묶어서 한꺼번에 제기하면 뭔가 일이 처음부터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의뢰인이 기분이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침해금지 청구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고난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처분 신청의 형태로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실무에서 하고 있는 많은 실수가 바로 이 가처분 신청의 형태로 침해금지 청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별표를 쳤는데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보면요. 가처분 신청에서 심의하는 것은 또 두 가지예요. 침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하나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판단을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이 보전의 필요성은 가처분 결정, 즉 긴급한 결정을 내려줄 만큼 급박한, 긴박한 상황인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가처분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특허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즉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인정받아야만 가처분 결정이 나옵니다. 인용 결정이. 그런데 침해는 인정이 되는데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특허권자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든지 아니면은 특허권자의 사업 규모가 현저하게 작아서 침해자 대비 상대적인 어떤 보존의 필요성을 크게 인정받을 수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받지 못해서 가처분 결정이 기각이 많이 납니다. 고난소송에서 그럼 뭘 심리하느냐?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가처분 신청을 왜 그렇게 많이 활용들을 하느냐? 이 가처분 신청을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에요. 실제 민사 사건에서의 가처분 결정들은 상당히 빨리 나오긴 하죠. 2, 3주 안에 가처분 결정 내려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허 사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본안소송은 빨라도 1년 걸리는데 가처분도 대충 그 정도 기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빠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때요? 인용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괜히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기각이 되게 되면은 다른 관련, 이 특허와 관련한 다른 분쟁 절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하면 안 된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경고장 보내고 바로 이거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 이 말씀인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 걸린다고 그랬죠? 최소 1년 이상 걸립니다. 법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특히나 특허 소송 어려운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민사법원에 유력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또 다른 절차에서 이 증거들이 있어요. 바로 특허 심판원에서의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정입니다. 이건 제가 쉽게 말을 풀어드린 것인데 특허 심판원,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에서도 특허 분쟁과 관련한 사건들을 맡고 있죠.
특허 심판원에서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 이걸 이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특허권자가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를 합니다. 그럼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우리가 뭐 우선 심판, 신속 심판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 뭐 몇 개월 안에도 결론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침해인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그러면 이 증거를 가지고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원의 신결만을 가지고도 실은 뭐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 있어요. 상당히 뭐 법원의 판단이 뭐 신뢰성이 낮다는 건 아니지만 대단히 높은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에서의 심판 기관 아닙니까? 심판원 아닙니까? 또 대단히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에서도 이 심판원에서의 결정을 상당히 이제 높은 확률 빈도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판례는 뭐 법원이 이 심판원의 심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판결이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법리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침해 확인이 나왔는데 여기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대단히 낮다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심판원에서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침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비용도 저렴하고 기간도 적다라는 겁니다. 기간도 적게 소요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민사법원 또는 뭐 이런 어떤 거창한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장기간의 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특허 침해 여부를 이제 전문가하고 상담해 보신 다음에 이 심판으로부터 분쟁을 개시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릅니다. 여기서 만약에 졌다, 그럼 그 다음 절차 진행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실무하시게 될 때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